보증금이랑 월세 미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임대차 계약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함이라는 문구가 들어와 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소경매TV입니다. 오늘은 최저 입찰가가 낮은 아주 매력적인 물건들을 보았을 때 과연 입찰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신중하게 권리 분석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권리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물건 하나를 좀 이제 골라왔는데요.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인데 이거 과연 들어가도 되는 물건인지 법무사님께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물건은요. 네. 광명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예요. 네. 제가 이거 한번 권리 분석 해봐야 되겠다 생각 든 게 바로 유찰이 싸다. 두 번 돼서 싸다. 감정가의 49%였어요. 일단은 네. 뭐 광명이니까 입지도 괜찮고요, 그죠? 네. 광명은 워낙 뭐 아시겠지만 주거용 부동산들이 다 비싸니까. 그리고 잠깐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이 아주 깨끗하네요, 깔끔하죠. 네. 그러니까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좋고. 네. 그렇죠. 그리고 층도 2층이다. 주차장을 1층이라 그러고요. 바로 그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을 키운다 하더라도 네. 이때 막 뛰어놀아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2억 2,700이 감정 가액이었는데 이게 49%까지 떨어졌다. 통상적으로 광명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 대표적인 게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것들이 49%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차에 뭐 네. 신가에 낙찰되는 게 주로고요. 그건 이제 감정가 자체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렇던 거고요. 네. 빌라 같은 경우는 실제 감정가에 나오는 게 거의 시세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2차에서 30% 저감하니까 2차에서는 대부분 낙찰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찰자가 없다는 거는 싸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권리 분석할 때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조금 탁 걸렸던 게 네. 채무자와 소유자가 좀 다른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네. 이런 경우들이 좀 있나요? 간혹 나오죠. 우리가 흔히 경매 사건을 갖다가 강제경매 사건이 있고 임의경매 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강제경매 사건인 경우에는요, 채무자,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네. 하지만 임의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저당권, 은행에서 경매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은행의 담보 제공자하고요, 채무자하고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긴 채무자가 주식회사로 나가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법인체가 빌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소유자는 채모 씨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저런 경우는 이제 법인의 대표가 되겠죠. 그죠? 채모 씨 같은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을 갖다가 저렇게 담보로 제공한 겁니다. 저런 물건이 아무리 채무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낙찰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황을 딱 보면은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빌라네요. 그죠?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빌라가 아니고 상업지역이다. 네.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금 지정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저걸 갖다가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정비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해 두고 장기 투자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현장 가보셔야 됩니다. 네. 현장에 가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부동산에 가는 게 가장 정확한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직접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뭐 해당 광명시청에 직접 전화해 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임차인 현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네. 대학역에 동그라미가 딱 나와 있어요. 대학역이 있다? 네, 대학역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약간 확 오는데요. 네. 등기 위에 지금 건재담권자의 네. 성립 일자가 2019년 4월 12일이죠. 흔히 우리 경매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말소 기준 권리. 건재담권자가 2019년 4월 12일인데 요 위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아까 대학역 구비 요건이 전입 일자라면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2019년 2월 18일 날이기 때문에 결국은 밑에 있는 저당권보다 위에 먼저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서 전입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2월 18일 다음 날인 19일 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분은 어쨌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이랑 월세 미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또한 임대차 계약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함이라는 문구가 들어와 네네. 있거든요. 네. 그 만약에 정말 임대차 계약서를 끝까지 못 찾았다라고 하면 보증금 월세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 점유자 된 권리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채무자 소유자 외의 사람이 거기에 전입돼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임차인일까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임차인이란 용어 자체는 임대차 계약이 한 사람을 갖다 임차인이라 그러잖아요. 임대차 자체가 없다 그러면 임차인으로 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채무자 소유자 외의 사람이 저렇게 전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임차인으로 추정해 보고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비고란에 나와 있는 것도 법원에서 나간 집행관님이 현장 가보니까 현재 동생분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있는 그대로 써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임대차 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찾아서 권리 신고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임차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은 우리 법원에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인은 내 보증금을 포기하겠다, 지키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그건 되는 아니죠. 건가요? 한모 씨가 정말 진정한 임대차 계약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라면은 저분은 굳이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돈 달라는 행위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인수되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받은 보증금을 갖다가 낙찰자한테 달라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제가 낙찰자 입장에서 네. 지금 보증금이 얼마인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낙찰을 받았어요. 임차인이 나 보증금 1억이에요 하면서 낙찰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막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실래? 그러면 그럼 저는